안녕하세요. 세계사 기초 공부 7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중세 말에 일어난 정치 변화 중 프랑스 중앙 집권화에 대한 두 번째 내용으로 유럽의 중재자라는 평가를 받으며 중세 프랑스 황금 시대를 이룩한 루이 9세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 미국 미주리주에 있는 세인트루이스라는 도시 이름이나 프랑스 파리시 태섬 동쪽에 위치해 있는 생루이 섬이 바로 루이 9세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으며 프랑스인의 문화예술적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몽마르트르 언덕에 있는 사크레퀘르 성당에도 이 루이 9세 동상이 잔다르크와 함께 나란히 배치되어 있을 정도로 루이 9세는 프랑스인들의 애국심을 상징하는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프랑크 왕국을 뒤이어 중세 프랑스 역사의 핵심이 되는 왕조가 카페 왕조입니다. 중세 유럽 최고의 왕조로 평가받는 이 카페 왕조는 987년부터 1328년까지 300년 넘게 이어지면서 중세 유럽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 카페 왕조를 대표하는 3명의 국왕으로는 먼저 잉글랜드 왕실이 가지고 있던 프랑스 내 영토를 수복하는 등 프랑스 중앙 집권화에 커다란 역할을 했던 지난 영상 주인공 존엄왕 필립 오귀스트, 즉 필리프 2세가 있었고, 다음으로 필리프 2세의 손자로 종교적 성왕으로 평가받는 이번 영상의 루이 9세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루이 9세의 손자로 아나니 사건, 아비뇽 유수와 프랑스 최초의 신분제 의회 소집으로 유명한 필리프 4세를 들 수 있습니다. 필리프 2세에 대해 알아본 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는 루이 9세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루이 9세 아버지인 루이 8세부터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프 2세와 20살에 세상을 떠난 그의 첫 번째 왕비 에노 이사벨의 장남인 루이가 1223년에 카페 왕조 8대 국왕인 루이 8세가 됩니다. 아버지 필리프 2세는 일찍 어머니를 잃은 아들에게 지극한 사랑을 쏟았다고 하고, 두 사람 사이는 상당히 돈독했다고 합니다. 왕세자 루이는 사자왕 리처드 1세, 그리고 실즈왕 총과 계속 대립해온 아버지 필리프 2세를 대신해 프랑스 군대를 지휘할 정도로 군사적으로 용맹함을 떨쳤고, 필리프 2세의 대승으로 평가받는 무빈 전투에서도 큰 역할을 함으로써 프랑스 역사에서 사자왕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왕세자 시절인 1215년에는 영국 내전에도 끼어들게 됩니다. 당시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로부터 대헌장 무효교서를 받은 실즈왕 총이 자신 반대 측에선 봉신 세력들을 공격하면서 영국에서 1차 남작 전쟁이라 부르는 내전이 발생하게 되는데, 존왕과 대립하던 반대파들은 존왕의 조카 카스티아 블랑수를 아내로 맞은 프랑스 루이 왕세자에게 잉글랜드 왕위를 제시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루이와 블랑수의 결혼은 1200년에 필리프 2세와 존왕이 르굴레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루어졌지만, 결혼 이후에도 여전히 잉글랜드와 프랑스는 대립하고 있었으므로 권무술수와 정략의 천재인 필리프 2세는 며느리 블랑수를 언제라도 내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 루이 왕자와 블랑수 사이는 무려 13명의 자식이 태어날 정도로 상당히 돈독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존왕 반대파들의 요청을 받은 루이 왕세자는 아버지 필리프 2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혈통을 근거로 잉글랜드 내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존왕의 폭정을 끝내줄 것을 기대하는 런던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잉글랜드에 상륙한 루이 왕자가 잉글랜드 국왕대관식까지 치르면서 내전은 더 확대되었는데, 1216년에 갑자기 존왕이 세상을 떠나고 9살의 어린 헨리 3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전쟁 명분이 없어진 반란 세력들은 루이와의 약속을 어기고 헨리 3세를 지지하게 됩니다. 당시 루이 왕세자는 아버지 필리프 2세의 지원도 얻어내지 못하고 아내 블랑수가 손자를 인질로 시아버지 필리프 2세에게서 끌어낸 자금으로 어렵게 전투를 이어가게 되는데, 결국 1217년의 링컨 전투와 샌드위치항에서 벌어진 해전에서 펜브룩 백작 윌리엄 마셜에게 패배하면서 더 이상 잉글랜드에 머물 상황이 아니게 된 루이 왕세자는 비공식적으로 상당한 돈을 받고 1217년에 램버스 조약을 맺어 잉글랜드 왕위를 포기하고 철수하게 됩니다. 이후 카페 왕조 8대 국왕으로 즉위한 루이 8세는 아버지 필리프 2세 때부터 크게 넓어진 영령을 더 확대시키려고
남프랑스 복속을 위한 알비 십자군 원정을 시도하다가 즉위한 지 3년 만인 1226년에 갑자기 병사하면서 12살 나이에 루이 9세가 카페 왕조 9대 국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 주인공인 루이 9세는 1226년부터 1270년까지 44년간 재위에 있었는데 그를 가장 특징 짓는 것은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런데 7, 8차 십자군을 주도하면서 용맹왕이라고도 불리는 루이 9세의 대표적 특징이 언뜻 군사적 역량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차례 대규모 종교전쟁에 직접 참전했다가 결국 아프리카에서 생을 마감할 정도로 루이 9세 인생 밑바탕에 깔려있는 두드러진 특징은 카페 왕조 국왕 중에 가장 독실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즉 루이 9세는 성왕생 루이로 불리면서 로마 가톨릭에서 성인으로 시성된 유일한 프랑스 국왕이 될 정도로 프랑스 역사에서 종교적 이념을 정치에 실현하고자 노력했던 인물로 평가받으며 가톨릭이 주종교인 프랑스인들의 엄청난 존경을 받고 있는 국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루이 9세는 루이 8세와 실지 왕존의 조카인 카스티아 볼랑수의 아들입니다. 1226년 갑자기 임종에 이른 루이 8세가 왕비 카스티아 볼랑수를 12살 아들의 섭정으로 임명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자 여러 귀족 세력들은 어린 국왕으로 인해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 카페 왕조 초대 국왕 위국 협회가 귀족들의 선출에 의해 국왕이 된 방법처럼 선출왕 제도를 주장하게 됩니다. 결국 1226년 11월 29일 많은 제후들이 불참한 상태로 랭스 대성당에서 이루어진 대관식을 마치고 파리로 돌아가던 루이 9세는 반대 세력에 사로잡힐 뻔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섭정 카스티아 볼랑수는 파리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시민들이 도로에 줄지어 늘어서 국왕을 지켜주기도 하는 등 카스티아 볼랑수는 반대 세력들의 공세를 잘 막아내면서 아들의 왕위 계승을 순조롭게 만들게 됩니다. 이후에도 잉글랜드 헨리 3세와 손잡은 브레타뉴 공작 피에르 모클레르 등 프랑스 봉신들의 반란이 일어나자 어려움 속에서도 카스티아 볼랑수는 군대를 조직하여 반란을 잘 진압하고 헨리 3세까지 철수하게 만들면서 어린 아들의 초반 국정 장악을 확고하게 지원하게 됩니다. 이후 루이 9세가 7차 십자군 원정에 나서자 다시 섭정을 맡는 등 아들을 위해 여러모로 노력했던 카스티아 볼랑수는 특히 루이 9세에게 깊은 신앙심을 불러넣었고 모친을 극진히 존경했다는 루이 9세 인생 전반에도 크나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미사를 듣고 잠자기 전에는 50번이나 무릎 꿇고 기도할 정도로 루이 9세의 종교적 실천은 그의 일상이 되었으며 또 프란체스코 교파의 금욕과 청빈, 자선을 실행하기 위해 검소한 복장과 식사, 금욕적 태도를 궁궐 속에서도 실천해 나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루이 9세는 미망인들과 빈민을 위한 병원과 숙소 설립 등의 자선 활동으로도 유명했는데 매일 100명이 넘는 빈민들을 자신의 식탁으로 불러 식사하도록 하고 자신은 그들이 남긴 음식을 먹었다고 하며 매주 토요일에는 빈민들의 발을 씻어주기도 하고 심지어 직접 빈민고소에서 나병 환자를 돌보기도 하는 등 중세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던 그리스도교적 국왕의 모습을 몸소 실천하면서 민중들의 큰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울러 루이 9세는 종교적 가치와 연결된 정치제도 개혁도 광범위하게 시도하게 됩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형사재판에 있어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고문 완화, 결투에 사적인 복수 금지 등을 시행하게 했으며 조부 필리프 2세가 제정했던 국왕의 명으로 불화가 발생한 당사자들이 40일간 사적인 전쟁을 금하는 제도도 다시 도입하게 됩니다. 또한 왕실 직속의 감찰관들을 임명해서 관리들의 비리를 단속하고 지방제후들의 재판에 있어서도 일관된 정의가 실현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했으며 새화폐를 주주 통용시키면서 위조화폐를 단속하는 등 행정과 사법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또한 1257년에는 친구이자 고해 신부인 로베르드 소르봉의 요청으로 유럽 최초 대학의 하나인 파리 대학의 단과대학인 소르본 대학 설립도 지원하면서 가난한 학생들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했고 7차 십자군 때 이슬람의 포로로 잡혔다가 맹인이 되어 풀려나 파리를 배회하는 기사 300명을 돕기 위해 1260년경에는 퀸즈 빙츠 병원도 설립했으며 아울러 교회와 수도원 건립에도 열정적이던 루이 9세는 예수의 순환 성유물을 보관하기 위해 생트샤펠도 건설하게 됩니다. 루이 9세의 신앙심을 잘 보여주는 건축물 생트샤펠은 파리 시티섬에 있는 고딕 양식의 왕실 예배당입니다.
14세기까지 프랑스 국왕들의 거주지가 있었던 시케섬에는 유명한 노트르담 성당이 있고 오늘날 프랑스 민형사 재판 최고심을 담당하는 파기원 등이 포함된 프랑스 사법제도의 중심지 팔레 드 주스티스도 위치해 있는데 그 곁에 생트샤펠이 있습니다. 생트샤펠은 노트르담 대성당 등에 비하면 비록 규모는 작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생트샤펠을 보석 같은 아름다움을 지닌 프랑스 최고의 성당이라 손꼽고 있습니다. 원래 생트샤펠은 예수가 썼던 가시면류관 등을 보관하는 성유물 창고였습니다. 4차 십자군이 세웠던 라틴 제국의 황제 보두행 2세가 재정이 악화되자 1239년에 베네치아 상인들에게 거액을 빌리면서 가시면류관을 담보로 맡겼는데 루이 9세가 채무 13만 5천 리브르를 해결해주고 그보답으로 면류관 등의 성유물 22점을 선사받았고 이후에도 예수가 매달렸던 십자가 조각과 형벌기구 등을 수집한 루이 9세는 이 성물들을 보관하기 위해 1242년부터 1248년에 걸쳐 이 성당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생트샤펠은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1층은 서민들의 공간이고 2층은 왕실 예배 공간입니다. 1층도 아름답긴 하지만 생트샤펠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2층에 있는 약 15m 높이의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돌기둥에 의해 15개로 분리되어 있는 아름다운 채색 유리창에는 창세기 등의 구약 성서부터 신약 성서를 주제로 한 약 1000여 장의 종교화가 환상적 아름다움을 빛내고 있으며 생트샤펠의 또 다른 아름다움으로는 중세 교회에서 널리 보여지는 장미창도 있습니다. 15세기 샤를 8세가 기증한 이 장미창에는 요한 묵시록의 내용이 묘사되어 있으며 또한 75m 높이의 첨탑도 19세기 중엽 나폴레옹 시대에 재건된 것이기는 하지만 종교적 열정이 표현된 전형적인 프랑스 고딕 양식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왕실 예배나 프랑스 국왕 대관식, 왕가의 결혼식 장소로 계속 사용되던 생트샤펠은 프랑스 혁명 때 크게 파괴되었다가 복원되면서 생트샤펠에서 보관하던 성물들은 노트르담 대성당으로 이전되어 복원되고 있었는데 최근 2019년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관들은 가장 먼저 성물들을 구해냈다고 하며 루이 9세의 신앙심을 상징하는 이 아름다운 성당은 프랑스 종교 건축을 대표하는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으며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234년부터 친정을 하게 되면서 독자적 정권을 장악한 루이 9세는 루이진왕의 위그 10세 등과 계속 대립해갔고 아울러 골치 아픈 상대인 잉글랜드 왕실과도 대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루이 9세의 상대가 되는 당시 잉글랜드 국왕은 무려 56년간이라는 긴 재위 기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실지왕 존과 함께 무능하다고 평가받는 헨리 3세였습니다. 그런데 루이 9세와 헨리 3세는 사실 동서지간이었는데 루이 9세의 왕비는 프로방스 백작 베랭게르 4세의 맏딸인 프로방스의 마가렛이고 헨리 3세의 왕비는 마가렛의 친동생인 엘레오노르였습니다. 참고로 빼어난 미모로 유명했던 베랭게르 4세의 네 딸들은 모두 유럽 각국의 왕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헨리 3세는 역사 속에서 대헌장을 계승한 옥스퍼드 조례와 영국 최초의 근대적 의회, 시몽드몽포르 의회로 유명한데 아버지 존왕이 상실한 프랑스 영지 회복을 시도하면서 루이 9세와 대결하게 됩니다. 1241년에 루이 9세는 아버지 루이 8세의 유언에 따라 동생 알퐁스를 푸아투 백작으로 임명했는데 이곳은 이미 존왕의 차남이자 헨리 3세의 동생인 코널 리처드가 1225년부터 백작으로 임명된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카페 왕조 세력 확대에 반발하는 위그 10세와 존왕의 왕비였다가 존왕 사망 후 위그 10세와 재혼한 이사벨 앙굴렘은 아들 코널 리처드의 권리를 빼앗은 루이 9세에게 크게 반발했고 양측 간의 여러 차례 협상이 결렬되면서 결국 군사적 대결로 이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이사벨 앙굴렘은 실지왕 존의 왕비였다가 존왕 사망 후 루이진왕의 위그 10세와 재혼하게 됩니다. 앙굴레 명지가 필요했던 존왕이 이미 루이진왕의 위그 9세와 약혼해 있던 이사벨을 가로채 그녀와 재혼하면서 루이진왕 가문과의 갈등이 생겨났고 그것은 결국 프랑스 내 잉글랜드령을 필리프 2세에게 뺏기게 되는 명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남편 존왕이 사망하고 아들 헨리 3세가 잉글랜드 국왕이 된 이후에 이사벨은 앙굴렘 상속권을 물려받기 위해 프랑스로 돌아왔다가 이번에는 전 약혼자 위그 9세의 아들인 위그 10세와 재혼하게 됩니다. 원래 위그 10세의 약혼자는 이사벨의 딸 조안이었는데 위그 10세는 약혼 결정 후
관습에 따라 루지냥가에서 양육되고 있던 조안 대신에 한때 아버지의 약혼자이면서 동시에 현재 자신의 약혼자인 조안의 어머니인 소문난 미모의 이사벨을 결혼 상대자로 선택했고 이후 두 사람 사이는 9명의 자녀가 태어날 정도로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때 존왕의 왕비였고 당시 잉글랜드 국왕 헨리 3세의 무후이기도 한 이사벨 앙골렘이 영국 왕실의 동의 없이 프랑스 봉신의 아내가 되면서 잉글랜드 왕실과도 갈등이 생겨났지만 프랑스 왕실, 특히 루이 9세의 무후인 카스티아 볼랑수와도 대립하게 됩니다. 존왕 말년에 발생한 1차 남작전쟁에서 루이 왕세자의 아내였던 카스티아 볼랑수는 열심히 남편을 지원했었는데 당시에는 반대편 존왕의 왕비였던 이사벨이 이번에는 자국 프랑스 봉신의 아내가 되자 황태후 카스티아 볼랑수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사벨을 무시하는 치욕을 줄 정도로 서로 사이가 나빴다고 하고 어쨌든 이사벨과 남편 위고 10세는 프랑스 왕실 반대 세력을 모아 동맹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후 1242년 7월 루이 9세는 잉글랜드 헨리 3세 측 동맹군과 테일부르 전투에서 대결하게 됩니다. 프랑스 남서부 테일부르에 있는 샤렌테강 다리에서 루이 9세와 루이 9세의 동생인 푸어티의 백작 알퐁스가 이끄는 프랑스 군대는 헨리 3세와 헨리 3세의 동생 코노레 리처드, 그리고 헨리 3세의 계부이자 루이 9세의 적대적인 루지낭의 위고 10세 등의 잉글랜드 동맹군을 격파하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테일부르 전투에서 패배한 헨리 3세는 이후 신성 로마 황제 프리드리히 2세에게도 동맹을 요청하여 영지 회복을 시도했지만 동맹이 결렬되면서 아버지 존왕 때 상실한 앙주 제국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1243년 3월 루이 9세 측에게 휴전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국내 귀족 세력의 도전으로 루이 9세의 지원이 필요했던 헨리 3세는 1259년 12월 4일 파리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조약은 당시 7차 십자군 전쟁에 참가해 있던 루이 9세 대신에 공동섭정을 맡고 있던 루이 9세 동생들인 알퐁스와 샤를 1세에 의해 협상이 진행되었는데 먼저 헨리 3세는 루이 9세에 대한 신하의 예를 받아들이고 그 대가로 루이 9세는 헨리 3세 반대 세력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며 또한 헨리 3세는 프랑스 봉신으로 가스코뉴 등 일부 영지를 인정받는 대신 노르망디와 앙주, 투렌, 푸아투 등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면서 프랑스 내 영국령 축소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후 루이 9세는 잉글랜드에서 발생한 왕실과 귀족 간 대립에도 끼어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국왕권을 제한하는 대헌장 정신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귀족들과 대립해오던 헨리 3세는 결국 1261년 6월 옥스퍼드 조례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또다시 과세를 시도하면서 갈등이 커지자 대립하던 양측은 루이 9세에게 중재를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강력한 왕권에 대한 신념이 있던 루이 9세는 이미 파리 조약도 체결하고 있던 잉글랜드 왕실 편을 들어 남작들을 규탄하고 옥스퍼드 조약 무효화 등을 판결하게 됩니다. 그 결과 루이 9세의 발표를 듣고 분노한 시몽 드 몽포르 등 남작 세력들은 1264년에 2차 남작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비록 남작 세력들이 반발하기는 했지만 잉글랜드 왕실과 귀족들 간 갈등에 프랑스 국왕이 중재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은 당시 루이 9세가 유럽의 중재자라 불리며 외국 군주들로부터 종종 분쟁 중재를 요청받을 정도로 공정함과 성스러운 면에서 높은 지명도를 지닌 군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루이 9세가 유럽 내에서 모범적 군주로 높은 지명도를 지니게 된 것은 십자군 전쟁과도 큰 관련이 있습니다. 중세 서유럽의 크리스트교인 로마 가톨릭 세력이 이교도 셀주크 튀르크에게 뺏긴 성지 탈환을 목표로 11세기 말인 1095년부터 13세기 말인 1291년까지 약 200년간 진행한 대규모 군사원정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7차 십자군과 8차 십자군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루이 9세입니다. 일화에는 1244년에 말라리아로 추정되는 중병이 들어 죽음 직전까지 갔던 루이 9세가 만약 자신이 살아난다면 반드시 십자군에 참전할 것을 맹세했다고 하는데 기적적으로 다시 회생한 루이 9세는 모부와 측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사원정을 실행하게 됩니다. 앞서 제6차 십자군 원정에서 신성로마 황제 프리드리히 2세는 아이유브 왕조의 술탄 알카밀과談判을 통해 잠시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됩니다. 당시 아이유브 왕조는 이집트 측과 시리아 측으로 나뉘어 서로 대립하고 있었는데
5차 십자군 때 프란체스코와의 만남으로 유명한 이집트 측 알카밀이 형제인 알무아잠이 다스리는 시리아 아이유브와 갈등이 일어나면서 시리아 쪽과의 내분에 대비하고 십자군에 의한 살상을 막기 위해 프리드리히 2세와 담판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리드리히 2세가 교황과의 갈등으로 귀국해버리면서 예루살렘은 다시 무정부 상태가 돼버렸고, 예루살렘을 장악한 호라즘 약탈자들은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 이슬람 세력 간의 내분도 격화되면서 1244년 10월 라포비 전투에서는 시리아 이슬람과 손잡은 기독교 연합군 측이 이집트 측 아이유브 왕조 군대에 참패하여 5,000명의 십자군이 사망하고 800명이 포로로 잡혔으며 예루살렘 왕국도 치명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교황 인노켄티우스 4세는 1245년 제1차 리옹공 의회에서 십자군 파견을 설파했지만 서유럽 내 호응은 그리 크지 않았고, 결국 1248년부터 시작된 7차 십자군은 루이 9세의 주도로 프랑스 영주들만이 주로 참여하게 됩니다. 십자군 수송을 위해 지중해로의 출구 에그모르트 항구까지 건설한 루이 9세는 모후에게 섭정을 위임하고 군자금 마련과 병력 징집 등 3년간의 긴 준비 기간을 거쳐 출발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슬람 세력의 중심이 되는 아이유브 왕조의 근거지 이집트 공격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게 됩니다. 친동생들인 아르투아 백작 로베르 1세, 그리고 앙주 백작 샤를 1세와 함께 나일 삼각주지대의 항구 도시인 다미에타를 목표로 원정을 진행한 루이 9세는 결국 1249년에 이집트 다미에타를 점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미에타를 점령했다가 결국 실패로 끝나버린 5차 십자군을 교훈삼아 카이로를 향해 신중한 진군을 시도하고 있던 루이 9세에게 때마침 이집트 아이유브 왕조의 술탄인 아살리흐 아이유브의 사망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카이로 쪽으로 천천히 진격하던 십자군들은 술탄 사망 소식과 함께 루이 9세 동생인 푸아투 백작 알퐁스 군대까지 도착하면서 나일강 지류에 있는 만수라 주변에서 이슬람군과 대적하게 됩니다. 나일강 대홍수로 운하를 건널 가교를 건설하느라 한참을 지체한 루이 9세는 계속된 이슬람의 게릴라 공격으로 소모적 피해가 많아지자 단독 추격 활동을 금지하는 엄명을 부대 내에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1250년 2월 8일 새벽, 선봉에 선 루이 9세 동생 로베르 1세가 정예기마 병들을 끌고 기습 공격으로 아이유브 왕조 군사령관을 죽이게 되는데, 이후 로베르 측 근기사들은 더 이상의 단독 추격을 금지하는 국왕명에 따를 것을 주장했지만,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한 로베르는 이를 묵살하고 만수라 쪽으로 퇴각하는 이집트군을 추격하여 열려있는 만수라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마을 성문을 열어둔 것은 당시 술탄 친위대장이자 이후 마물루크 왕조 5대 술탄이 되는 이슬람 영웅 바이바르스의 계략이었고, 결국 만수라 시내로 진입한 십자군은 바이바르스가 끄는 술탄 친위대의 공격으로 로베르도 전사하고 뒤따라 진입한 십자군 290명 기마병들 대부분이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운하 쪽에 포진해 있다가 로베르 전사 소식을 들은 루이 9세는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 전군에 진격 명령을 내렸지만 아이유브 군대의 계속된 공격에 큰 피해를 입었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게 됩니다. 이집트 해군의 습격으로 프랑스 함선들이 큰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술탄 아살리의 상속자로 새 술탄이 된 투란샤까지 도착하면서 다미에타로부터의 프랑스군 보급로까지 끊어지게 됩니다. 보급이 끊기면서 식량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전쟁을 계속할 힘도 없이 만수라에 고립된 루이 9세 진영에는 설상가상 전염병까지 퍼졌고, 예루살렘과 다미에타의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루이 9세와 이슬람 간의 협상도 결렬되면서 결국 십자군들은 어두운 밤을 틈타 다미에타로 퇴각하다가 이를 추격해온 이슬람과 7차 십자군 마지막 전투인 파리스쿠르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만수라에서 퇴각한 십자군들은 1250년 4월 6일 다미에타에서 20km 떨어진 파리스쿠르에서 새술탄 투란샤가 이끄는 이집트군에 처절하게 격파당하게 되는데, 이슬람의 계속된 공격과 기근, 그리고 질병까지 퍼지면서 반격할 힘도 없던 수많은 십자군들이 공황 상태에서 달아나다가 비참하게 살해당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루이 9세는 어쩔 수 없이 항복을 결심하게 됩니다. 결국 포로가 된 루이 9세는 동생 알퐁스 등과 함께 사슬에 묶인 채
만수라로 끌려갔고 수천 명의 병사들도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포로 중의 병자들은 즉시 처형되었고 엄청난 수의 포로를 관리하기가 어려워지자 이슬람 측은 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참수시켰다고 하는데 포로 생활 중에도 매일 기도 시간을 가졌다는 루이 9세는 이후 다미에타를 이집트에 넘겨준다는 약속과 40만 리브르라는 엄청난 몸값을 지불한 후 동생들과 함께 풀려나지만 몸값을 지불할 수 없는 일반 병사들은 처형되기도 하고 노예가 되거나 이슬람 개종을 강요당하면서 이집트에 머물게 되는 등 7차 십자군은 처참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참고로 루이 9세가 포로가 되자 프랑스에서는 루이 9세가 술탄을 패퇴시켰는데 술탄이 비열한 속임수로 루이 9세를 감금하고 있다는 거짓 정보가 퍼지면서 루이 9세를 구출하자는 움직임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를 교황에 의한 공식적 십자군과 비교하여 양측이 십자군이라 합니다. 포로가 된 루이 9세가 프랑스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섭정 카스티아 블랑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귀족과 성직자들은 국왕 구출에 미온적이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국왕이 포로가 되었는데 특권 계급들이 국왕 구출에 소극적이라는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분노했고 결국 6만 명 정도의 농민 군대가 결성되어 파리에서 카스티아 블랑수를 면담하기도 하지만 무리들이 이동하다가 도시에서 혼란도 일으키고 수도원을 공격하는 등 성직자들과 갈등도 생겨나면서 결국 카스티아 블랑수의 해산 명령을 받고 농민 십자군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석방된 이후에도 루이 9세는 예루살렘 왕국과 아크레, 자파 등 성지에 4년간 머물면서 아직 포로로 남아있던 기사들의 몸값 지불과 십자군 방어 시설 재건도 돕고 몽골의 몽케데칸에게 프란체스코의 수도사이자 탐험가로 몽골 사정을 자세히 소개한 여행기로 유명한 리브릭을 사절로 파견하는 등 외교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가 모후 카스티아 블랑수가 이미 1252년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 1254년에 본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귀국한 후에도 십자군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못한 루이 9세는 1270년에 또다시 무리한 군사 원정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것이 8차 십자군입니다. 그런데 이 8차 십자군이 결성된 것은 예루살렘에 있던 안티옥 공국이 이슬람에 의해 멸망한 것이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안티옥 공국의 멸망은 몽골 세력의 확장과도 큰 관련이 있는데 몽골 영상에서 알아본 것처럼 13세기에는 동방 최강자 몽골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1231년 오고타이 칸 때 중동의 강국 호라즘을 멸망시킨 몽골은 이후 몽케칸의 명령을 받은 훌라구에 의해 바그다드가 함락되면서 500년 이슬람 제국 황금 시대를 이루었던 아바스 왕조도 멸망당하고 이란국 즉 훌라구 울루스가 세워졌으며 1260년에는 시리아 아이유브 왕조도 멸망하는 등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수많은 국가들이 몽골에 의해 무너져 내리자 유럽의 기독교 세력들은 이슬람을 격퇴하기 위해 몽골과의 동맹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훌라구계의 몽골 주력 부대는 아직 바그다드 이란국 지역에 머물러 있었고 레반트 지역의 몽골 병력은 이슬람에 비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세계 최강의 몽골조차도 아인잘루트 전투 등에서 마물루크 왕조의 술탄 쿠투주와 손잡은 이슬람의 전설적 영웅 바이바르스에 패배하게 됩니다. 승리한 이슬람은 몽골과 손잡은 레반트 국가들에 대한 보복을 시작했고 결국 바이바르스는 1268년에 안티옥 공국을 멸망시키고 항복한 기독교인들을 모두 죽였으며 성서에도 수없이 기록된 유서 깊은 도시 안티옥을 초토화시키게 됩니다. 안티옥 공국 멸망 등 레반트 지역의 소식은 루이 9세를 크게 자극했고 뿐만 아니라 루이 9세 막내 동생으로 야망이 넘치던 샤를 1세가 시칠리아 국왕이 되어 시칠리아 섬과 나폴리 일대를 지배하게 되면서 이집트를 중심으로 시리아 등지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마물루크 왕조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주장하게 됩니다. 결국 7차 십자군 원정의 실패를 무척 안타까워하던 루이 9세가 동생 샤를 1세의 부추김을 받아 십자군 출정을 선언하자 당연히 모든 조정 신하들은 실현 가능성 없는 이 원정을 반대하게 됩니다. 왕실 1년 수입의 8배를 넘었던 7차 원정 비용과 루이 9세의 몸값도 이미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었을 뿐 아니라 십자군 열기가 사라지면서 원정에 참여하는 기사들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결정적으로 50대에 들어선 루이 9세의 건강도 상당히 좋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엄청난 존경을 받는 이 국왕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결국 루이 9세는 이루지 못한 종교적 염원을 담아 이번에는 이집트가 아닌 북아프리카 튀니지를 향해 떠나게 되는데, 이것이 공식적 십자군 전쟁의 마지막이 되는 제8차 십자군입니다. 마물루크 왕조의 세력 확대를 막아보려고 왕세자 필리프와 같이 출정한 루이 9세는 북아프리카에서 동생 시칠리아 왕 샤를 1세 응원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원정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튀니스에서는 무더운 날씨 속에 전염병으로 이질이 창궐하게 됩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쓰러졌고, 루이 9세의 아들 발루아 백작 장 트리스탕도 세상을 떠났으며, 출양 시에 이미 병에 걸린 상태였다는 루이 9세도 급격하게 병세가 나빠지다가 결국 1270년 8월 25일 왕세자 필리프에게 가난한 백성들을 잘 보살피라는 유언을 남기면서 56세 나이로 튀니지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후 아버지 임종을 지키고 튀니스 성 밖에서 프랑스 국왕으로 즉위한 필리프 3세는 프랑스군을 이끌고 부친의 시신을 수습해서 본국으로 철수하게 되는데, 루이 9세의 운구 행렬이 지나가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어 존경했던 국왕의 명복을 빌었다고 합니다. 이후 루이 9세는 1297년에 손자 필리프 4세의 추진으로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에 의해 성루이드 프랑스라는 이름으로 시성되었는데,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루이 9세가 고리 대금을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유대인들에게 나치를 연상시키는 유대인 표철을 착용하게 하고 재산을 압수한 후 추방령까지 내린 점이나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혀와 입술을 잘라내는 가혹한 처벌을 한 점, 또한 백성들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국가재정을 파탄내는 무리한 군사원정을 감행했다가 수많은 병사들을 죽음으로 밀어넣고 자신도 아프리카에서 세상을 떠나버린 점 등은 훌륭한 군주로 보기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 영향력이 엄청났던 중세라는 시대적 요소를 감안해본다면 그의 종교적 헌신과 평생에 걸친 자선 실천, 그리고 기독교적 도덕 군주로 신념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다가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는 투철한 신앙심은 백성들에게 신화적 존재로까지 부각되면서 중세 유럽 국왕 중에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며, 프랑스 역사에서도 루이 9세는 유럽의 중재자, 종교적 성왕으로 평가받으면서 중세 프랑스 왕국의 황금기를 이룩한 국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중앙 집권화 두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